안녕하세요. 상어책방에서 25번째로 선정한 책은 조미야,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정부의 존재가 없어서 약탈과 범죄 행위가 들끓고 일상인 영화 배트맨에 등장했던 고담 시티 같은 해적 국가가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국가라는 빅브라더 없이도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모습을 그리시나요? 무정부주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위키릭스 기억나시나요? 그 수십만 건의 기밀 문건을 공개해서 전 세계를 큰 파장을 몰았던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 위키릭스의 창립자 줄리아 어센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해 볼까요? 어센지는 위키릭스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센지를 언급한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어센지가 위키릭스의 얼굴 마담격으로 주장해서 한번 끄적여봤어요. 위키릭스는 엘리트 집단의 언론 조종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부여했는데요. 저도 정말 자유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고 지배받지 않고 싶다라는 점에서 책의 제목과 저의 가치가 부합해서 위키릭스 그리고 줄리안 어센지를 끄집어내 보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에 중독되어서 부의 축적에 몰두하는 요즘 큰 정부가 좋은지 작은 정부가 좋은지 수세기 전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한 경제학자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정보가 없고 국가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책을 어느 출판사 사장님이 추천하는 리스트에서 보게 된 후 바로 도서관에서 대출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요? 조미아는 베트남의 중부 고원 지대에서 시작하여 대륙 동남아시아 5개국, 비엔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와 중국의 네 지방 윈난, 구이저우, 광시, 스촨성 일부를 가로지르며 인도 동북부까지 뻗어있는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예요. 종족과 언어의 배경이 참으로 다양한 1억 명 가량의 소수 종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자 제임스 스캇은 단순하고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쳐요. 그것은 바로 조미아가 전 세계의 여러 지역 가운데 아직 국민 국가 안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스캇은 산업민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노예제와 징병, 과세, 부역, 질병, 전쟁 등 평지의 국가 만들기 과업의 폭정에서 달아난 탈주자, 도피자, 도망 노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국가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콧이 내놓은 주장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명들의 야만, 날 것, 미개에 대한 담론을 해체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용어는 사실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아직 포섭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문명 담론은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가 자발적으로 야만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오명을 씌우고 종족화 작업을 시도했어요. 종족성과 부족은 정확히 세금 징수와 주권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한 것이에요. 중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일반적 기원, 커먼 에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신족 단위를 중심으로 단순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대체적인 모습이었어요. 국가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형태도 존재하지 않았죠. 농경 국가의 성립은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이 때문에 국가의 지배를 받는 정주민과 국가의 지배 아래 완전히 들어가지 않거나 사실상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경지대 사이의 구분, 즉 병증법이 생겨났죠. 1940년대 영국 장군 리처드 오코너는 이 변증법을 아주 훌륭하게 포착했어요. 국가가 등장할 때면 적응 조건, 적어도 농민들의 적응 조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국가가 등장하면 농민들은 기동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강요와 전쟁으로부터 달아나 버렸다. 국가는 다른 부혁명인 농업과 복잡 사회에 대해서는 손 안에 두고 어찌해 볼 수 있었지만 농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모으고 말을 세우려는 국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코너는 언급했어요. 여러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클로저 운동은 지주 계급에 의하여 개방지, 공동지, 황무지 등을 돌담, 나무, 울타리, 벽, 그 밖의 경계 표지로 둘러싸고 산류지로 한 것을 말해요. 국가가 그렇게 한 목적은 변방 사람들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산정하여 증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거대한 인클로저 운동의 마지막 두 단계는 유럽에서 19세기에,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20세기 말에 벌어졌어요. 이 마지막 시기에 인클로저는 사람들을 국가 밖의 공간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변방 그 자체를 식민화하고 전적으로 통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버린 것을 의미했어요.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동화 정책과 더불어 평지의 인구 증가 압박이나 자발적인 이주 계획에 영향을 받아 산을 통째로 소나기에 넣는 정책이 추진되었어요. 땅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평지에서 산으로 이주해 나갔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자치 공동체를 없애거나 표준화하는 작업은 역사적 기원이 오래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와 유물과 국가 중심의 역사를 통해 아직 현혹되지 않은 눈으로 보자면 거의 모든 곳이 변방이었지 중심지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던 영역은 국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핵심부는 넓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인력과 식량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논에 물을 대 짓는 벼농사는 그 핵심이었습니다. 초창기의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작이 가능한 평야지대의 산물이었고 그 곁에 존재했지만 국가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악, 습지, 늪, 사막 등 국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흔히 야만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변방은 초기 국가의 엘리트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물긴 해도 몽골족, 흉노족, 오스만과 그 정복 부대의 경우처럼 무장을 갖춘 유목민들이 국가를 압도하여 멸망시키거나 국가를 대체하여 지배하는 인상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주된 위협은 변방 지역이 국가 내의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있다며 끊임없이 유혹해온 것이었어요. 새 국가의 창건자들은 그 이전에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경작지를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빼앗긴 자들은 국가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멀리 달아나버렸어요. 그렇게 도망친 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피해 첫 번째 난민이 되어 국가 밖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 합류했죠. 국가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잠시 번성했다가 전쟁, 전염병 또는 생태적 붕괴로 멸망한 국가의 중심부에서 발굴된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은 긴 역사에서 국가가 성립과 멸망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국가가 생겼다가 망하기를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피난민들과 국가의 시민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변방이 생겨났습니다. 변방은 대부분 도피 공간이거나 파쇄지대였어요. 그곳은 국가의 형성의 여파로 그리고 국가에 맞서다 튕겨나온 인간 조각들이 마구 쌓여 종족과 언어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복잡해진 지역이 되었어요.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산악지대는 사실상 파쇄지대예요. 중국 남서부 윈난이 인종박물관으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주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문명 담론에 따르면 뒤처지고 단순하고 아마도 야만적인 사람들이 점차 선진적이고 우수하고 더 번성한 사회와 문화에 흡수되어요. 통치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야만인들이 정치적 선택으로서 국가와 거리를 두었다면 새로운 정치 행위자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의도적이고 국가의 변방에 자리를 정한 채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종종 하찮은 원시주의라고 불러온 것은 잘못이에요. 그들의 생계 방식과 사회조직, 물리적 분산, 문화의 온갖 요소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낡은 특성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 가운데 국가처럼 권력의 집중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것이에요. 평지의 중심부가 호혜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를 하여 나가면서도 정치적 포획은 교묘히 피해 나갔던 것이죠. 평지 국가의 문명 담론과 초기의 수많은 사회 진보 이론가들의 생각은 국가 내부에서 지배를 받으면 문명, 그렇지 않으면 원시라고 자기 편의대로 갖다 붙인 것이에요. 지난 몇 세기까지 국가 피하기는 실제로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10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구조 밖에서 아니면 느슨한 제국 아래 또는 주권이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선택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국가는 정착 곡식 농업을 장려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